의처증이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놀면 재밌냐? 야, 걔 유부남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막 지인분들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카톡을 직접 보여달라거나 막 이런 멘트를 막 했었거든요. 응? 잔소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회피형 만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식점 가서 제가 뭐 리필을 해오려고 하면은 절대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회피형이랑 너무너무 이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끊어내고자 시작한 연애가 의처증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의처증에 끼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섬세하고 막 레이더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내가 계속 미안하다는데 왜 계속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난 너뿐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걔들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인데 서로 간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찰까지 나중에는 왔거든요.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입에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이 살짝 쉬어 있고요. 세계 맥주집 그런 데서 산 지금 맥주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유명한 게 절대 집에서 혼자 술 안 마시는 거, 그게 있는 사람이고, 뭐 어쨌든 술을 굉장히 늦게 하기도 했어요. 저는 독일에 4년 정도를 있으면서 그 유명하다라는 그 맥주의 본고장 독일에 있으면서도 맥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맥주를 먹고 나서 제가 맥주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특히 라거 말고 부드러운 에일 종류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수동이라는 그 에일 맥주가 있는데 맥주집에 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살짝 무슨 과일 향이 가미된 뭐 블랑 같은 그런 맥주 맛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술을 그나마 조금 빈도 있게 마시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저의 엑스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애였기 때문에.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건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는 애였어요. 그 친구는 술 약속도 많고 마실 때마다 한 번도 적게 마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마실 때는 이제 눈치를 좀 보니까 적게 마시긴 하는데, 같이 어디를 이제 가게 되면은 단 한 번도 술을 적게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 3병 이상을 마시는 그런 이제 X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좀 더 빈도적으로 많이 마실 수밖에 없던 그런 기간이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제가 집에서 맥주지만 혼자 술을 먹는 첫 날이기 때문에. 이것도 라즈베리 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꼭 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목이 아프지 않은 탄산감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진짜 약간 현타 오는데, 혼술을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랑 저의 다사다난했던 최근 이제 연애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또 편하게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제가 또 재밌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라는 게 좀 한정적이죠. 저를 계속 구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모르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제가 그걸 좀 의식하면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이상적인 상대가 안정형이죠. 안정형을 거쳐서 지독한,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회피형을 거쳐서 의처증으로 최근에 제 연애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20대 때 통으로 연애를 안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것들은 나름 공부를 많이 했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많이 하고 항상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으니까요. 이제 오래 안정형이랑 지내는 기간이 30대 들어서 길었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썸 같은 거 말고 진득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대의 모습에 익숙해진 나머지 저는 굉장히 평온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안정, 애착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저라는 사람도 예민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 감각이 너무너무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 내가 관계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안정형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뭐 많이 심하게 불안하다거나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안정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는 저도 스테이블함을 꽤 많이 잘 유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내가 말하면서 너무 웃긴 게 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한 기간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은 상대적인 거라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려고 했는지가 자각이 크게 될 만큼 너무너무 별난 두 사람을 연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제 가장 깊은 내면의 그 막 불안 지수와 막 이런 것들이 다 깨어난 거예요. 예민과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저는 상대방을 의심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하면서. 심지어 회피형을 만나서 회피형이 연락이 길게 오래 안 될 때도 저는 그 사람을 딱히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다 야, 걔 유부남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막 지인분들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 이상한 사람 만난 것 같다. 이 정도면 정말 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 건 일단 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스테이블했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나? 굳이? 딱히? 이런 게 그냥 무의식 속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이란 거를 하거나 상대방이 바람피면 어떡하지 이런 초조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 선이긴 했지만 그들의 최선을 항상 제가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회피형을 만날 때까지도 그렇게 막 불안하지 않았는데 이 의처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도 막 눈알이 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게 세포가 생겼다 혹은 깨어났다 이걸 느꼈어요. 의처증을 만나니까 나도 얘가 연락이 안 되면 그런 거에 기분이 막 상하고 저는 막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막 기분이 상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안 돼봤자 뭐 얼마 안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해하는 폭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는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들도 다 이해심이 넓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해줬었고 저는 그거를 막 재면서 이해심을 넓히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저의 범위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상대방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슬리는 그 범주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꾸 이제 의처증의 그 바이브를 저한테 계속 풍기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검열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폰을 보여달라거나 누구와의 카톡을 직접 보여달라거나 막 이런 멘트를 막 했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친구랑 한 카톡을 보여달라거나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가 뭐 어디를 가면 항상 그 행선지와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케어를 잘해주는 사람인 것이 장점이라면 한 부분으로서는 저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했던 거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내가 계속 아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미리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내가 괜히 막 통보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또 사람을 만났었어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줬던 회피형 남자와는 또 차이가 있죠. 회피형이 아주 지독한 사람은 개인 스스로가 방목형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굉장히 방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제가 뭘 하든지 간에 터치하지 않고 다 잘하니까 하면서 저의 인생에 잔소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회피형 만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개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개입 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쿨해 보이기도 하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성향은 그 회피형이랑 잘 맞았어요. 저도 막 잔소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타입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대로 나름 존중해주는 타입이고, 그리고 연애는 조금 그렇게 해야지 좀 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분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회피형을 이제 만나보니까, 한 번도 회피형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회피형을 만나보니까 제 삶에 항상 개입해주고 관여해주고 제 삶을 같이 함께 고민해줬던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아, 진짜 회피형이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방목, 존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팽겨치는 거예요. 저를 내팽겨친 거죠. 참 형태가 다른 게, 그 사람은 저를 존중했다라고 스스로 계속 믿고 있어요. 웃긴 거는 제가 의처증을 갖고 있는 이 사람과 이별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한 1년 가까이를 만나면서 솔직히 한 30번은 헤어졌을 거예요. 저도 정말 이런 게 스스로 충격적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이별을 하면서도 이 사람을 계속 만났다라는 게, 1년 가까이를 만났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또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다정했거든요. 저를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습니다. 설거지도 절대 못하게 하고, 뭐 음식점 가서 제가 뭐 리필을 해오려고 하면은 절대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일하러 가면은 픽업하고 데려오고 막 이 정도로 저를 정말 케어를 강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럼에도 성질머리가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이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튼 이렇게 싹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의심하고 계속 막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베이스는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 다툼이 그렇게 많았고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무슨 둘이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이 회피형 남자가 딱 싸운 그날의 그 시점에 항상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자에 이제 차단한 메시지함이 있는데 딱 들어가 보면 너무 희한하게 그날에 딱 문자가 와 있어요. 저를 또 기다려준다는 썸을 탔던 인간들과 이전 연인들이 역시나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회피형에게 제일 많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회피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피형이랑 너무너무 이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내팽겨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방목하는 인간과는 절대 내가 연결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를 끊어내고자 시작한 연애가 의처증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얼마나 따뜻하게 잘 챙겨주는데요.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의처증에 끼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섬세하고 막 레이더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하고, 제가 어딜 가는지 무슨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갈급함을 표현하고, 어쨌든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되게 잘 삐지고, 그리고 약간 분노 같은 것들도 보통 사람들과는 차이가 커요. 저는 연인에게 뭐 너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저는 뭐 너, 야 이런 호칭을 안 해요. 연인 사이에서도. 그리고 제가 막 20대 때 연애를 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뭐 10대 때 뭐 이럴 때를 생각해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 동갑이라도 뭐 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좀 따뜻하게 예쁘게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막 무리해서 뭐 오버해서 이런 거는 바라지 않지만, 너와 야는 저한테는 되게 거슬리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 회피형은 제가 아무리 막 열이 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막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든지, 진짜 말도 안 될 때는 막 3일 동안 연락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뭐 변명을 하고,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막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3일 동안 뭘 하고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 줄 알고 그 3일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야? 아니 뭐 폰이 고장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입에서 유부남 아니냐, 쓰레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자라도 형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형 걸 빌려가지고 문자라도 할 수 있잖아요. 폰이 고장나서 뭐 고치고 연락할게 한다든지 틈틈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아예 남이랑 엮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뭐 누구 거를 갖고 와서 뭐 내가 연락을 하고 이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주고 만났던 건데 그래도 많이 지나치죠. 제가 보살소리를 오래 들으면서 만났습니다. 생각으로 사람들이 제가 되게 연애할 때 단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허용 범위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도 이제 호구되기 딱 좋은 그런 타입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싹싹 빌고 그렇게 항상 마무리를 해요. 저는 차여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매달려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항상 매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 낄 순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으면 갱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들도 뭐 뉘우침을 저한테 막 표현을 한단 말이죠. 갱생이 안 되면 제 허용범위나 제가 뭐 봐주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황당한 게 본인들은 다 억울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직도 난 너를 만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개소리.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에 대한 원망이 다 있는 건 거예요. 미안하면서도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사과를 하면서도 늘 그 미안함에 대한 연락을 여전히 하면서도 저는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그 작은 원망의 씨앗을 계속 보니까 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내가 계속 미안하다는데 왜 계속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난 너뿐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원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 원망이 없는 사과가 진짜 사과고 그게 삶으로 바뀌어야지 진정한 변화,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질적인 그 사람 자체의 성질은 더더군다나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고서는 고치기가 힘들고 저는 제가 그런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 진짜 밑바닥의 기질은 여전히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가장 예민도가 높은 가장 예리하게 갈려있는 칼 같다라는 걸 저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성질을 누르고 고치는 과정, 절제하고 억제하는 과정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의 긴 시간이었는데 연애도 안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이 다 갈아 부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 동안 나의 성질을 바꾸려고 나의 성격의 그 형태를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순 없겠지.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일상을 사는 건데 저는 일상 자체를 아예 밀어버리고 일상을 포기하고서 저를 어떻게 보면 연마하는 시간을 동굴에서 보낸 거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제가 이 정도로 변화한 수준을 그게 연인이겠죠. 이 연인들한테 요구를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포기를 해야 되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기를 넌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제발 더 좋은 사람 만나줘라고 주위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다 부탁을 할 정도니까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또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회피형과도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안정형과는 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흐름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오늘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주로 최근에 있었던 회피형을 거친 의처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게 죽여놨던 그런 감각들이 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처증 증세가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막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바람 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바람이란 거를 상대방이 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실내 자체가 바탕이 되게 두텁게 되니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성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상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나쁘게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의처증기가 있는 그 사람은 본인 친구들이 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건드리는 것 자체도 발광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본인 친구들이 나를 갑자기 부를 때 툭 이렇게 건드리는 걸 어떻게 해요? 싫죠, 저도. 하지 마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본인은 죽어도 그런 거 싫은 사람이면서 다른 또 술 취한 여자 동생들이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밀거나 손으로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자기도 그냥 그걸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지랄 발광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모함을 저한테 쏟아붓는 그런 걸 보니까 나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누가 막 웃으면서 걔를 진짜 웃기다니까 이러면서 때려요. 그러면 나도 그 모습에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게 불쾌함의 범주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도 한마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누가 조금이라도 손대는 거 싫다고 했으면서 본인은 왜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어? 라고 저도 막 내 입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악순환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변해간다? 이게 굉장히 스스로 느끼기에 불쾌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가 있고 이러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불쾌함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냥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저 여자가 그러니까 뭐 웃을 때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남자친구의 이 친구가 나를 부를 때 툭툭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걔들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인데 서로 간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친구는 그 순간에 완전 지랄 발광을 해버리고 저는 그 지랄 발광을 들어서 너무너무 황당하고 내가 뭐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다음에 그런 걸 내 눈으로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나도 그러면 싫다며.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인데 왜 스스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니?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거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것들이 또 성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몰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소리 지르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소리를 지른다?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들어도 될 거에 그런 소리 지름을 당하면 모르겠는데 본인 혼자 이제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건 본인이면서 진짜 안 볼 것처럼 헤어질 것처럼 본인이 지랄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헤어짐을 통보를 하죠. 이건 절대 용인이 안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잘라내면은 그제서야 엄청 막 순둥순둥한 막 모습으로 저를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 거죠. 진짜 그 사람도 너무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말이 안 나오고요. 한 잔.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괌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 남자가 어쨌든 그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여자랑 있으면 좀 그렇게 더 보이죠. 그리고 막 물병을 발로 차기도 했어요. 그 새끼가. 그래서 진짜 괌 경찰이 경비원 플러스 경찰까지 나중에는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괜찮냐고
진짜 이 사람 그대로 보내도 너랑 같이 함께 가게끔 해도 되냐 이러면서 한 번은 이제 그 경비원 같은 사람이었고 또 한 번은 경비원이랑 경찰이랑 진짜 같이 왔어요. 어쨌든 괌도 미국의 영토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진짜 경찰들이 안 왔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건드리면 저도 막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둥순둥하게 저도 연애를 할 때는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저도 이제 성질머리가 나와서 왜 얼굴도 패지? 저렇게 페트병 발로 시원하게 찰 것 같으면 내 얼굴을 때려라 차라리 막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그러니까 열이지만 강한 부분은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강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단이 나는구나를 엄청나게 깨달았죠.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순둥순둥한 다 타입들을 만났어요. 순둥순둥하다고 해서 남성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닌데 성격이 아무튼 유한 사람들을 위주로 다 이제 만났는데 와 성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대화도 안 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일단 말도 안 통하고 저한테 막 모함을 하죠. 저랑 싸울 때는 다 제가 잘못한 그러면서 저만 막 맞는 말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지나고 보면 네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지나고 싸울 때는 야 내가 그때 뭐 다 네 말이 맞아서 그 맞다고 한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별로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살다 별 사람을 아니 굳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알았으면 안 만났어요 여러분. 몰랐으니까 만났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니까 만났죠. 너무너무 막 섬세하게 케어해주는 그 모습에 순하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찌나 그렇게 성질머리가 주위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만 알더라고. 오래된 친구들도 저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이제 한번 이제 지랄 발광하는 모습을 같이 봤거든요. 그 사람의 오랜 친구들이랑 같이 보게 된 또 그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이제 지 친구들이 막 나를 이쁘다고 하는 거에 열폭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그러고 놀면 재밌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놀면 재밌냐? 남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그러고 싶어? 저를 막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또 열폭하는 모습을 지 친구들이 보고 놀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모습 있었어 제가? 그니까 나는 많이 봤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면을 싹 쓰고 살았던 거겠죠. 친구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어쨌든 뭐 그 사람은 저랑 결혼을 하고 싶었었으니까 가족을 한번 이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나가 딱 그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땡땡이가 잘해줘요? 그러면서 바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땡땡이가 워낙 까칠해서. 누나가 뭔가 인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누나도 많이 당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허허허허 이런 사람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얼마나 날카롭고 못되게 얘기하는지를 안 거죠. 뭐 오죽하면 뭐 자기 친누나한테도 욕받고 싸웠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제 찐친이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그걸로 인성 다 나온 거다.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또 찐친은 바로 했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지. 누가 아무래도 누나인데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욕받고 싸우냐. 누나한테 그렇게 쌍욕하냐. 근데 제가 진짜 쌍욕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랑 헤어질 생각으로 저한테 이제 쌍욕을 한 거였었는데 와 내가 살다가 욕을 다 들어보는구나. 타인에게 다 커가지고 저는 학생 때도 웬만하면 저한테 욕을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그 한 10배 이상을 해줄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정말 잘 없었는데 그리고 사회인이 돼서 아니 욕을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뭐 싸울 때? 친구랑 싸울 때 정도 그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도 나한테 저런 말은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입에서 저를 향한 쌍욕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는 살짝 멘탈이 무너져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존감이 막 바닥을 찍다가도 한편으로는 너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런 말을 듣고 내 자존감과 연결시킬 일은 아니다. 그냥 제 자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야지 하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 그 무드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너무 그냥 말이 안 돼요. 너무 이상한 연애였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 나한테 막 결혼하자고 계속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그 사람이라면. 혼자서 오해하고 열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본인이 헤어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또 사과를 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학생 때도 들었을까 말까 한 욕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평생을 함께 살자고 하는 그 사람 입에서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안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냥 이상하다는 표현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은 결국은 그의 막말이었다. 그리고 지 친구들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전에 크게 싸운 게 그거였거든요. 걔가 너를 막 만지는데 건드는데 네가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그의 20년 지기 친구들, 20년보다 더 된 친구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날에 걔가 거의 한 소주 4병 이상 마셨을 거예요. 제가 원래 기준이 있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안 만나고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 안 만나고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을 아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리스트에 두지를 않아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모르고 만났거든요. 아, 이 나이까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저랑 이제 동갑이었는데 아니 무슨 20대 초반처럼 말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아깝죠.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니고 나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만나는 타입이고 저도 나름의 올인을 한다면 올인을 하는 연애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그랬었고 근데 그런 시기에 만났던 두 최근의 연애를 했던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별로였다. 너무너무 별로였다는 거죠. 막 그런 말들이 전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네가 네 수준 따라서 사람 만나는 거다. 네가 별로니까 별로인 사람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장점을 그래도 보려고 했던 나에 대한 신뢰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을 그래도 크게 보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당연히 이제 단점은 볼 거고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많이 받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들은 진작에 빨리 끝내라 했는데 어떻게 조금 더 용서를 해주고 그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위주로 본 것이 죄가 되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씁쓸하게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2번의 경험이 저한테 진짜 좋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저의 감각들이 새로 생겨버렸어요. 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안정형과는 없던 그 감각들이 다 이제 뿅뿅뿅 다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이더를 가지고서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 뭐 안 만나든 하겠죠. 요즘에 좀 아무튼 밭을 다시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저한테 대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인들 중에서. 근데 걔들도 막 이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진지한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계속 이제 진지함을 그들은 표현하지만 나도 이제 그 진지함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본질을 자꾸 빨리 알려고 하는 이게 더 포커스가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관계를 차라리 가지는 게 맞는가. 뭔가
새로운 틀을 좀 세워보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틀을 다시 허물고서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안 맺거나 자꾸 안 맺거나가 옵션으로 붙는데 제가 이제 좀 쉬고 싶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서 뭐 결혼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하는 게 또 인생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나쁜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보다 더 나쁜 연애 하신 분들 많죠.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좋은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기도 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연애와 또 비교를 하면 너무 낙심이 되는 그런 또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더 나쁜 연애를 생각해보면 그래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뭐 이혼숙녀 저 이런 프로그램 또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과 100년가 약을 맺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이 무섭죠. 정이라는 게 쌓여 있으니까 그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어떨 때는 막 생각이 나고 보고 싶다라는 미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별을 정리하는 과정일 테지만 정이 무섭고 같이 지내온 시간이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한 거죠. 좋은 기억 때문에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참 즐겁고 뭐 좋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보다는 역시나 둘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시기였었으니까 그런 저의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람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 둘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아니었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딱 잘라버리고 끝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시기가 저한테는 사람이 그냥 내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클 때였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나름 홀짝홀짝 마시면서 여러분들이랑 최근에 있었던 연애 썰을 길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풀면서 속이 조금 10%? 10%? 15%? 20%? 후련함을 살짝 느낍니다. 그리고 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래 웃긴 일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혼자 또 생각만 하면 웃기기보다는 막 진짜 막 열이 막 들끓거든요. 속에서 불이 천불이 난단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길게 저의 있었던 얘기를 블라블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담을 나누는 영상도 또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